20분에서 30분 사이에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돌아가시고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까? 네, 촬영하고 있고 이미 대구에서도 5시간 강의를 다 촬영을 떠났기 때문에 1분 내용이 중간에 빠져서 다시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설명이 달라요. 왜냐면 항상 애드립을 치기 때문에 요 내용에 근거해서 그냥 제 생각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TMP 교육, 특히 그렇죠.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매번 강의를 하지만 매번 내용이 달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매번 새로 듣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죠.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때 했던 얘기들이 맞을 겁니다. 요 이야기는 수학학원 원장님들과 영어 중에서 문법을 다루시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법보다는 수학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적으시면 돼요. 5V 위에다가는 암묵적, 4V 위에다가는 명시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명시적 인출은 내가 인출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알게 해주는 겁니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명시적 인출입니다. 내가 인출했던 사실 자체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얘는 암묵적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명시적 인출과 암묵적 인출의 성적인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인출 방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수학에서만 본다면 명시적 인출은 문제를 손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암묵적 인출은 문제를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그냥 어떻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답까지 구하지 않는 과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직접 풀면 한 문제 푸는데 그래도 1, 2분, 2, 3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면 시간이 그렇게까지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짧을 거예요. 보통 10초 정도면 생각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건 이렇게 푼다 안 푼다. 물론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두 방법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얘는 100문제를 풀지만 얘는 10문제밖에 못 풀어요. 생각만 할 거고 문제 직접 손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학습량이 얘가 많죠. 얘가 설령 얘보다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습 효과가 있기만 한다면 이걸로 공부하는 게 학습량이 많아져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인출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지는가? 많은 연구들을 제가 살펴본 바 학습의 효과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논문이 절반,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논문이 절반입니다. 차이가 난다고 하는 논문도 성적의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아요. 약간 차이 납니다. 즉, 두 방법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아주 약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버트 리트리버는 학습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얘가 무조건 좋아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 새끼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문제 읽고 머리를 풀어보러 간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브리핑하고 넘어가. 근데 이거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목대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대상이 공부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을 때, 동기가 충분히 부여됐을 때예요. 스웨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 부하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머릿속에 인지 부하를 많이 안 주면 안 줄수록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풀이 과정만 지켜봐도 공부가 됩니다. 근데 이 방법 또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에게만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리콜과 리코그니션은 리콜은 회상, 리코그니션은 재인. 다시 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내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딱 보면 얘는 주관식이고요. 얘는 객관식이에요.
맥스 프랙티스와 스페이싱 프랙티스에서 스페이싱 프랙티스가 더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보면 인터리빙이 좋고요. 오버트 리트리버나 포트 리트리버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는 학습의 효과의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 선택하는 게 좋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신 기간이에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많은 문제를 보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아는 문제라도 반복해서 입출 연습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본 논문들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이제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는 문제도 또 풀어보게 하는 게 중요하면 그 문제를 풀려봐야 될 텐데 그때 눈으로만 풀게 하세요. 단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만. 그러면 성적이 기가 막히게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계산 실수는 일단 잡아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문제 풀 줄 알지만 계산 실수가 빈번하게 나오면 어차피 몰라서 틀린 거랑 똑같아요. 뭐 다양한 논문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How to use retrieval practice. 아까 보셨던 라디가라는 학자가 속해 있는 연구 단체 같은 연구소 같은 개념입니다. 요 이름 그대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영어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의 친구 구글은 싹 다 긁으면 다 번역해 줄 겁니다. PDF 파일이니까 드래그하면 긁혀요. 텍스트로 붙이면 갖다 붙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저도 논문을 봅니다. 렉처, 리딩, 퍼포먼스 위다운 러닝 이런 것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디지털하고 디피컬티다. 내용 총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3 결론. 네,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 성적이 오른다. 테스트 크리티의 본질은 리트리벌 프랙티스다. 리트리벌 프랙티스는 전 페이지에서 어떤 리트리벌 프랙티스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나갈게요. 중요한 내용만 약간 천천히,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설명해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챕터 4까지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할 만한 이런저런 내용들이에요. 챕터 6까지 들었습니다. 챕터 6는 당장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IQ, 마인드셋. 무엇이 더 중요할까? 마인드셋은 마음가짐이죠. 시험 불안, 아이들의 성적에 36% 영향을 줍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시험 불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36%. 그러면 이 36%가 많은 건가, 적은 건가를 확인하셔야 될 때 잠시 뒤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나머지 것들도 좀 볼게요. 자, 시험 불안이 생기면 왜 아이들은 아는 것도 틀리는가? 뇌과학적으로, 신경생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은 해마예요. 히포캠퍼스. 여기 주황색은 편도입니다. 아미그달라. 편도, 편도체, 편도획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 안에 있는 편도선이랑은 다릅니다. 그 편도랑 이 편도랑은 달라요. 뇌 안에 있는 녀석입니다. 얘는 아미그달라는 감정의 중추고요. 그리고 해마는 기억의 중추예요.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 외부의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지식이 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가지고 와서 이 내용을 지금 이해할 거예요. 이 과정을 해마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작업기억에 굉장히 큰 관여를 되어 있죠. 얘는 변형계입니다. 변형계는 작업기억에 아주 큰 관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해마가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작동한다면 글을 읽었을 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랑 계속 믹스하면서 이 내용을 막 이해해서 이 내용을 원래 비슷한 기억이 있는 곳에다가 잘 저장을 해줄 거예요. 즉 새로운 기억을 해마가 만드는데 관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중추예요. 해마가 제 기능을 못하면 새로운 기억을 잘 못할 뿐더러 어떤 글을 읽었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잘 안 물려져 오는 거예요. 신의 장난입니다. 해마 끝에 편도가 달려있어요. 해마도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전 세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신호를 계속해서 다른 애한테 줄 거예요.
근데 그 끝에 편도가 달려있고 편도가 어떤 신호를 주기 시작하면 해마는 자기 역할을 못해요. 왜? 편도는 굉장히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감정. 한번 빡치잖아요?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그쵸? 화가 나면 안 가라앉아요. 그리고 온통 화만 나 있어요. 시험불안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험불안이 생긴 순간 편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분비합니다. 그럼 해마가 어떻게 해요? 편도가 준 물질을 계속 전달해 주느라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데 잠깐 기다려?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못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마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읽어도 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이 화가 많이 났을 때, 누군가와 싸웠을 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요. 재수없어 진짜. 중얼중얼 노래기 막 일을 못합니다. 왜? 해마가 지금 텍스트로 들어오는 혹은 내 기억을 막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놀고 있어요. 사실 놀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거로 여러분들이 엄마를 혼내셔야 돼요. 제발 애한테 어차피 듣지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엄마가 애를 공부한다고 혼내는 순간 애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인드셋이 되어버립니다. 해마와 편도와 공부 엮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품격 강의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미리 가신 분들은 메롱이죠. 영상으로 보면 이 느낌 안 삽니다. 자, 반두라가 셀프 이피커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1977년에 쓴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어떻게 뒤집었나 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을 뒤집진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을 싹 다 뒤집었어요. 심리학계에 이런 인용지수가 나오는 논문들은 드뭅니다. 69,261. 이 논문, 자기 효능감을 인용한 논문이 69,000이에요. 놀랍게도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관련 논문들을 굉장히 여러 번 썼습니다. 논문마다 인용지수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코그니티브 레볼루션 인 사이콜로지, 심리학에서 인지적인 혁명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고 있는 이게 내셔널 메달 오브 사이언스예요. 미국 국가에서 주는 과학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에게 주는 메달입니다. 많이 읽으셨죠? 지금 95세입니다. 정리할게요. 이 내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깝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대신 말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있어 보이려고 가져온 거 아시죠? 한글로 된 것도 잘 읽거든요. 근데 왜 이걸 구글에 가서 굳이 셀프 이피커스 타이핑한 게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여기서 느리니까 굳이 쳐요. 쳐서 이미지로 뜹니다. 외국 이미지로. 미국 영화 잔뜩 들어있는 거 가지고 옵니다. 왜?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디자인도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냄새 나죠? 네. 미국 거잖아요. 심리학.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대거 넘어가요. 전쟁 통해. 왜? 미국 가면 일단 월급도 많이 주고 다 좋아요. 그리고 일단 안전하거든요. 유럽은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그냥 자칫 잘못해 폭탄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싹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도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민자들이지. 사실 원래 미국은 이민자들이 나라잖아요. 뭐 어찌됐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시작부터 다르니까 있는 집 자식 금수저죠. 자, 자기 효능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신념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다. 그러면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예요. 단순한 자신감이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자신감은 막연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자전거 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라고 한다면 자기효감은 이걸 먹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즉 내 이빨에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 있으니까 먹어보겠다, 씹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자, 공부를 할 때 수학을 잘하려면 왠지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럼 난 자기효감이 낮은 거예요. 수학을 잘해야 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난 노력을 잘해. 그러니까 나도 수학 잘할 거야. 이게 자기효감이 높은 거예요. 이게 노력인지 능력인지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가 가난해서 나는 좋은 학원 다닐 수가 없어. 개인과외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수학 공부를 못해. 왜? 수학을 잘하려면 아주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나는 못 배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능력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내가 그걸 그렇게 믿고 있으면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라고 믿고 있는 애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봐요, 저 안 됐다니까요? 공부를 점점 안 해요. 그러면서 셀리그만이 1975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개한 학습된 무기력증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증을 배우는 거예요. 해도 안 되거든요. 해도 안 돼요. 해보려고 했는데 해도 안 돼요. 이 사람 말 듣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하고 수포자가 됩니다. 자기효감 낮은 아이를 방치하면 수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효감의 성적에 많은 영향을 주게 생겼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40.2%, 나머지 과목은 밑에 예를 보세요. 영어는 24.6%, 24.9%죠. 그 다음에 국어는 20.6%예요. 성적에 영향을 줍니다. 시험 불안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36%. 제가 지난번에 논문에서 찾았던 건 33.7%였었거든요. 33.6% 시험 불안이 성적에 미친 영향이. 근데 다른 논문을 요번에 또 찾다 보니까 36%가 현재 하이런이에요. 가장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연구자마다 다릅니다. 얘도 물론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유경원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40.2%, 수학적 자기효감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40.2%.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제임스 플린 연구를 끌고 돌아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IQ가 성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 참고로 이 제임스 플린은 1981년에 이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지능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플린은 정치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능에 관련된 연구의 대가라고 불리우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플린 이펙트라는 책도 써냈습니다. 플린 이펙트는 우리나라의 8할 번역서로 출간됐습니다. 책이 꽤 좋은가 보죠? 인간은 10년이 지날 때마다 IQ가 평균 3.3 정도 증가한다 라는 연구 결과예요. 그럼 왜 증가하는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밝히는 건데, 놀라운 건 산업혁명 시대 넘어오면서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만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인 걸로 지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임스 플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능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25%입니다. 즉 지능보다 자기효감이 성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건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지능은 거의 고정입니다. 왜? 애가 부모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환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집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바뀔 리가 없어요. 아빠가 대박나지 않는 이상.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지능은 가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효감은 우리가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습니다. 시험 불안 또한 그래요. 이렇게 학습 심리가 지능보다 더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은 애들은 어려운 내용도 금방 이해합니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런데 자기효감이 더 많은 영향을 줘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보통 교과, 의무 교과 내용들은 지능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이 교육 과정을 짠 사람들이 반복 검증해서 게다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누구라도 지능에 현격한 문제가 없다면 이 과정을 100점 만점까지 가는데 그 지장이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100점 만점까지 가는 데는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만 들인다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IQ가 표준 편차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순간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13.8%의 아이들은 경계선 지능이라고 불러요. 경계선 지능은 지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80%는 공부하는데 지능이 큰 발목을 잡진 않아요.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인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귀인은 지금 이 결론을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가 귀속시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귀인. 자, 지금 내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안 나온 원인을 누구나 다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를 한 번씩은 추론해 보게 됩니다. 이때 이 귀인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난 머리가 나쁘니까 시험을 못 봐. 즉 자기영역을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 능력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능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 친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에다 뭘 하면? 능력에 귀인을 하면. 노력 귀인을 하면. 아, 이번 시험에 내가 일주일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친구는 적어도 다음 시험에서는 일주일 전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생각은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은 매 시험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 생각은 맨날 해요. 여러분도 하셨고 저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디에 귀인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노력 귀인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칭찬할 때. 아이들이 뭔가 잘하잖아요? 야, 너 대박이다. 너, 야, 역시 너 천재인 것 같아. 와, 너 대단해. 너 똑똑하구나. 야, 역시 너 머리가 좋으니까 다 잘해.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 자체가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낸 걸 능력 귀인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와, 너 대박 열심히 했다. 와, 어떻게 이거까지 이렇게 끝까지 파고들었어? 짱인데? 이렇게 접근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칭찬을 받았어요?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죠. 아이들은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을 또 하려고 합니다. 스키너가 이야기한 상과 벌의 조합은 같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만들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리인포스먼트예요. 강화물. 강화물은 벌보다는 상이 더 좋습니다. 상은 어떻게 줘야 돼요? 노력에 대한 상을 줘야 돼요.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얘가 그걸 또 하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적, 외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논문부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학습 환경에 처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적과 연결된 논문들은 해외 논문보다는 국내 논문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능력 귀인은 자기 혼인함과 학업적 관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노력 귀인은 성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얘는 게다가 긍정적인데 성적이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혼감은 학업 성취도에 이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뉴턴은 1996년에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무려 21년 뒤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완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재로 손꼽히는 뉴턴도 무려 21년 동안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파고들었어요. 아인슈타인 예를 들어볼까요? 1907년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선 이론의 개념을 떠올리고 이걸 완성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천재들도 하나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짧게는 8년, 길게는 21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머리를 타고났다고 믿고 있어서 능력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불안, 자결감, 기행 등의 심리적 요인은 지금보다 더 아이들의 성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네. 화나게 웃을게요.